소나무와 장남의 푸르름을 알다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워서 상당히 공성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꽉 메워줘서 여러분들의 그런 푸르름이면 KTX 민영화 문제든 우리가 2013 체제를 만들 것이든 문제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어떤 여건으로 한 두 가지를 전제하고 이 학술 토론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선입관 하나는 깨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자의 임무라는 것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어떤 공정한 중재자가 돼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지만은 또 이 활성된 어떤 토론을 위해서는 선입관을 깨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이 발제문이라는 이 토론문을 읽고 나서 생각했던 것은 이것은 어떤 팩트에 대한 보수적 가치 내지는 진보적 가치의 어떤 논쟁이 아니라 상식과 야만의 논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경쟁이라는 걸 추구하는 것은 보수적 가치고 어떤 연대와 정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진보적 가치라고 대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한 350만 년의 역사라고 한다면 한 200만 년에서 300만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든 것이 바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어떤 원시인이 자기 혼자 사냥을 나간다면 한 달에 멧돼지를 3마리를 잡았다면은 자기가 숱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10명이 사냥을 나가면 40마리를 잡아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4마리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내 이기적인 욕심이 오히려 이타적인 연대를 할 때 더 채워진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인간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의 기본 전제 조건이 어떤 인간들이 이기적인 욕망과 이타적인 욕망이 부딪혔을 때 그것이 서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 연대를 함으로써 이기적 욕망이 더 충족될 수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이 사회 자체가 그런 것에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형성된 것이 아니냐, 마치 자유경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부합할 수 있고 효율성을 갖다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반대 시위현장에 가서 제가 본 구호 가운데 하나가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치자라는 구호였는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장난 자본주의가 아니라 광기와 야만에 치우쳤던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은 2000년대에 와서 신자유주의 야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유턴을 하기 시작했는데 더욱더 퇴행을 한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고 바로 그런 연장선에서 이 KTX 민영화 문제도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떤 팩트를 놓고 보수적 가치 대 진보적 가치의 논쟁이 아니라 야만 대 광기 대 어떤 상식이 부딪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틀에서 이 논쟁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신자유주의 체제 내지는 아니면 이명박 체제를 뒤엎을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갖다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KTX 민영화 문제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고 원인을 또 찾고 그 다음에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기결점은 어떻게 2013년 체제를 구성할 것인가, 그와 연관지을 때 KTX 민영화라는 강론도 그 큰 틀에서 어떻게 수렴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히 저희 민교육을 말씀드리면 민교육도 그런 생각에서 어떤 진보적인 대안 및 생산 위원회를 갖다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벌개혁이라든지 사법부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팀을 만들었습니다. 민교육이 위상이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아직 1,500명의 진보적인 교수들이 있고 그들의 힘을 빌리면 분명히 우리들이 꿈꾸는 어떤 세상을 우리가 기획할 수 있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 담론으로 정책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연구가 이미 출발이 됐고요. 아마 4월 달부터는 정당단체나 아마 시민노동단체랑 함께하면서
담론 투쟁이라든지 또 여기 뭐 정당 관계자분들은 그것을 뭐 정책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룰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KTX 민영화도 제가 전제로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틀 하에서 선입관을 깨고 논의가 되고 또 큰 밑그림을 그리는 어떤 비전 속에서 이 논의가 행해졌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김성희 교수님의 KTX 경제체제 도입 또는 분할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이 주제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김성희 교수님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시고요. 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천공영화 문제라든지 인천공항 공영 민영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앞장서서 투쟁을 하시고 담론을 갖다 제기해 주신 분이고 또 민기업의 회원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예전에 그 MB 3년 백서, 국당과 땡 MB 3년 백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성희입니다. 네, 제가 철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했고 최근에는 도시철도 경전철 관련해서 발표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생각하는 게 국토부가 도로 다 파헤치고 나서 이제 도로 더 이상 뚫을 데 없으니까 철도를 기간산업으로 인식해서 철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쪽 저쪽 길을 뚫는 게 아니라 궤도를 놓는 것이 아니라 해먹을 게 더 이상 없어서 길을 마구 파헤치고 있구나. 사실 도를 이렇게 유린해도 되는 것인지 그 해양부가 그런 일에 앞장서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철도, 이거는 철도 산업 발전하고도 무관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제문을 준비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조악한 논리로 사실 왜곡도 서슴지 않는 그런 주무부처가 우리나라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서글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소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 왜곡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감사히 먼저 앞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가 많아서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이쪽 저쪽 얘기를 하면서 또 반론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얘기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부가 새로 신설하는 수서발 KTX 노선, 수서 부산이고 수서 목포 구간이고 광주에서 목포는 또 이제 추가 건설을 해야 되지만 평택 이후는 기존선을 복수 운영합니다. 뒤에도 드러나지만 국토부는 이렇게 복수 운영하는 게 서구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경쟁체제 도입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선을 이렇게 대부분의 구간을 복수 운영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얘기죠. 그게 또 사실 왜곡입니다. 새로 운영하는 것은 수서 평택뿐이지만 모든 구간을 다 고속철 기존 구간을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철도공사 독점 취재의 방만함을 치유하고 적자도 줄이고 하는 요금도 인하할 수 있는 만능의 해법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문구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13년간의 코레일 철도 독점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국민이 과연 이런 생각에 동조해 줄지 확인해 봐야 될 사안이죠. 반면에 이제 철도공사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현재 비효율적이지도 않다라는 점을 반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논쟁은 정부 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 당사자인 철도노조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이 KTX 분할 경쟁체제 도입에 근거를 만들고 주력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서 이제 재벌 특혜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세부적인 논리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사태를 볼 때 쟁점은 몇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 이제 정의부터 도부는 단순히 경쟁체제 도입다, 민영화랑 무관함을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에 대한 같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민영화와 선긋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철도 노조가 얘기하는 분할 민영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진 배경입니다. 임기 말에 수익성이 높은 구간을 재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재벌 특혜 유혹에 대해서 반론이 필요한 국토부를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라는 것은 철도의 공사체제의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가 맞다고 치더라도 필요 조건이 될지언정 충분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하려면 과연 민간 기업의 경쟁 도입을 해서 분할을 하는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이다는 입증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 모든 주장의 배경에는 철도공사가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비효율성에 대한 구조적인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상적인 논의에 그치려면 사실 이것은 입증되지 않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요인을 잘 따져면서 과연 비효율적이게 치유할 방법이 있는지를 철도공사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냥 경제적 효율성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효과를 따져봐야 합니다. 경쟁도의 무민영화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생각해봐야 될 문제점입니다. 과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완결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현재 철도 구조를 어디서부터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지 이게 서구의 전례가 있는 것인지 서구의 사례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서 과연 어떤 쪽에 속하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국토부는 민영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경쟁도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쟁도입인가 분할 민영화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부적인 논리는 참조하십니다. 민영화의 사전적인 의미로 보더라도 좁게 규정하면 소유권 전환, 사유화를 의미하는 거고 넓게 얘기하면 업무 위탁, 시장화, 자유화하는 모든 방법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좁게 쓸 것이냐 넓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이것이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쟁체제 도입은 부분적인 사실입니다. 경쟁체제 도입을 하는 건 맞죠. 거기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죠. 민간 사업자에게 경쟁을 도입을 하는 거고 그것도 서구의 사례가 많지 않은 영국과 일본의 사례밖에 없는 본선의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겨주는 그런 문제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넓게 봤을 때 민영화의 개념 속에 포괄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소발 TTX표는 시설 소유는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권을 내주는 의미입니다. 면허를 발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실제로 그 사업권을 발부하는 그런 행정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구조의 방법을 보면 직접적인 민영화의 바로 전 단계 철도의 구조를 개편해서 상업화하고 자유화하는 시장화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철도의 완전한 민영화의 바로 전 단계가 컨세션에 해당한다. 사업권 승인이고 단기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보다 더 높은 단계고 민영화의 바로 전 단계이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민영화의 개념에 가장 근접한 개념이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얘기한 민영화, 철도 민영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죠.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하지만 철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세 가지 요소로 봅니다.
상하분리하고 사적 공헌에 참여하고 경쟁의 수준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 도입의 방법을 쭉 쫓아가다 보면 완전한 민영화를 정점으로 하고 바로 그 전 단계에 사실 사업권 승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토부와는 상하분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장기 계약을 통해 면허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사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의 문제는 남지만 철도 민영화가 정점인 철도 구조조정의 핵심 영역을 완벽히 구축하는 그런 안이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구조조정 철도 이런 안을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일면적 진실일 뿐입니다. 민영화의 개념. 철도의 산업적 특성에 의해서 시설 소유, 자연 독점이고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설 소유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그런 철도 산업에서 민영화 효과를 다 발휘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단계에 가까운 그런 방안을 가지고 민영화가 아니라 하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그래서 경쟁체 도입이라고만 쓰고 싶으면 그 말만 쓸 수는 있지만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할 입장은 전혀 안 된다.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권 임기 말 특혜 여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철도노조에서 민간사업장에 특혜를 주는 내용 두 가지를 핵심적인 것만 두 가지를 제기합니다. 운영부채를 사실상 면제해준다. 그 근거는 운영부채 최소인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특혜는 인프라 시설 사용료를 저가로 임대해서 사용할 것이다. 초기 투자 비용을 과소하게 계상하고 있고 시설 이용료를 최저가인 2.5%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도 명시적으로 국토부가 밝힌 것이 아니라 교통연구원에서 민간사업체 사업성 분석이라는 자료를 토대로 우회적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는 이걸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충분 조건이 충족 안 되죠. 이 안을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토부는 MB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철도 구조의 계획의 일환이다. 운송사업 면허를 그 법에 근거해서 면허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언제든 할 수 있는데 다른 자료에 보면 62년 만들어진 철도사업법에도 그래서 철도법에도 철도사업법이 2005년에 만들어지면서 폐지된 법에도 면허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것만이 아닌 그 이전에도 가능할 수 있었다. 그 행정행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 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왜 임기말에 이렇게 급속하게 특혜 논란이 있는데 추진하느냐에 대한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초점이 어긋난 반론이다. 덧붙이는 얘기는 항상 철도 독점 타파의 마지막 기회라는 언급입니다. 그래서 경부선 KTX만 유일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좁은 영업거리에서 유일하게 낼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데 이걸 왜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철도 예처럼 14조 원 낭비할 뻔하다가 철도공사에 인수하게 시켜서 하게 해서 그 비효율적인데다가 왜 인수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7조 원 혈세 낭비를 줄이는 그런 사례가 있듯이 그런 발자 노선에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쪽이 하느냐 이 정권에만 할 수 있고 왜 임기 말에만 과감히 할 수 있다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대인 명분이 있기에 될까? 그 명분은 유일한 운영사인 철도공사의 비효율이다 라는 걸 보셨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답이 되지 않는 얘기죠. 필요 조건이 되지만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구조 그대로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구조 그대로 한다면 민간 사업자도 수익을 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TS로 보상하고 고속철도 수익금까지 적자 지원했으면 중국 지원에 해당한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보면 철도공사에서는 적자선의 일반 철도에 대한 보상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일반 철도의 적자를 흑자 노선인 고속철도 수익금으로 벌충하면서 PS 보상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든 보상이 전혀 안 되는 적자선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에 대해 중복 지원이라는 표현도 사실관계 왜곡입니다. 두 번째는 국토부는 적자를 전부 정부에서 보상하는 철도공사는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부독적 해이를 유발하게 된다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의 70% 수준의 PS 보상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철도 적자의 문제, 로컬 시설 이용 문제, 그리고 원가 보상이 안 되는 요금 수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 모든 것이 교통정책 입안 주무부 국토부의 정책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등 자본 노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반대편으로 인력 구조 조정,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대, PTX 새마을 승무원 사태나 유지보수 외주화 문제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런 문제로 인한 고용조정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인력 절감을 통한 비용 절감 측에 치중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경영평가제도와 같은 공공부문 관리 정책이 요인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철도의 영업 구조의 타협성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보지 않고 현상만 언급하는 것이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태도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는 철도공사는 적자사를 감축하거나 폐지해야지만 영업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최소 보조금 입찰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공유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적자선에 최소보험 경쟁 입찰이라니 영국의 지선에서 폐쇄되고 보조금 폭탄이 벌어지든가 요금 인상이 벌어지든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의 선택지에서 어느 나라도 잘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선은 공익적 이유로도 운영될 필요가 있지만 또 하나는 철도산업이 네트워크라는 특성에 의해서 고속철로 신속성만 가지면 철도산업이 발전하는 아니죠. 접근성이 떨어지죠. 도로와 경쟁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선이 있어야지 사실 네트워크가 완성이 돼서 신속성 플러스 접근성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속철만 간다고 철도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선이 보조축으로서의 역할을 호응하면서 해줘야지만 발전하는 구조입니다.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한 가지라는 점이죠. 근데 그것이 적자의 요인이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익적 이유로 감당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좀 반복되는 논리이긴 하지만 철도공사의 비효율성 문제 그리고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서 경쟁을 도입하면 효율성을 가져오는 부분을 수치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공사 비효율적이라는 근거로 누적 부채 계속 쌓이고 있다. 상감해줬는데도 쌓였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속철 공사년 이후 공사체제 전환할 때 정부 재정에서 고속철 비용의 39%를 부담하고 나머지 65%는 일반 채권으로 하고 그걸 운영회사인 철도공사가 시설 이용 계획을 갖춰나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상하분리한 모든 나라에서 이런 수준으로 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때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깨져서 구조적 적자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걸 완전히 해소해서 온전한 영업
수익액을 판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시킨 것이 프랑스, 스웨덴, 일본의 구조 개편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누적 부채를 가지고 끊임없이 비효율을 시비 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선로 사용료로 건설 부채를 갚는 구조를 만든다. 이게 문제의 핵심 원인이고, 그것이 이제 상하분리의 문제도 있지만 상하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사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잘못된 구조, 이걸 완전히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불피한 상태로 남겨놓은 것이다. 그래서 PS로 미보상, 건설부채 상환하기에 집중된 높은 선로 사용료, 고가율을 미치는 원인 합치면 영업 손실액인 6,800억 원을 충당하고도 6,40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만큼 순이익이 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실은 적자선 미보상은 1,900억 정도. 그래서 PS로 보상이 아예 되지 않는 적자선의 문제. 네트워크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선을 운영하는, 그리고 지역적 교통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익적 이유로 하고 있는 그 지선에서 PS 보상 대상이 아닌 데서 발생하는 1,900억까지 더해야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10,000억이 넘는 영업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설 이용료 수준 전 세계적으로 높다는 것, 국제 통계로 나온 것이니까 근거 있는 자료이고,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대가로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을 시설 이용료 중도에서 과도하게 측정된 거, 철도 선진국, 철도의 중추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수준으로 맞춰서 6천억이 아니라 절반인 3천억 수준으로 하더라도 하여튼 5천억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다. 이게 구조적 평가인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비효율의 요인이 어딘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런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엉뚱한데 또 화살을 돌립니다. 매표원이 6천만 원이라는 선정적인 보도가 나오게 하는 보도자료를 국토부가 냈습니다. 근속연수 평균 19년인 숙련직입니다. 철도 운영을 하려면 연봉 6천만 원, 일반 평균 임금에 비해서 높지만 공공부문이나 사부문의 기준에 유사한 기준에 비춰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교대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는 점도 감안해야 되죠. 이 생각에는 여러 가지 기름직 문제도 해보고 학교 비정규직 공공부 비정규 문제도 하다 보니까 현업 업무에 대해서 뿌리 깊은 고위공무원들의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차별의식을 그렇게 발로구나 하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가치 없는 얘기다. 그러면 과연 충분 요건을 충족하느냐, 민간 경제의 효율을 가져오느냐 하는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로 사용료는 고속철도 수익금으로 건설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 문제의 핵심을 엉뚱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지적을 했지만 그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지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간 운영이 독점이 타파되면 선로 사용료를 현재보다 더 회수하고 적기 부채 상환에 활용하고 요금이나 효과가 있고 서비스 개선을 하는 것,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만능의 해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냐? 따져봅시다. 과연 현재 부채 상환용으로 높게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선로 사용료보다 높게 정할 수 있으냐? 국토부의 세부적인 자료, 하여튼 내질르는 말은 많은데 근거 자료는 굉장히 다약합니다. 구석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민간의 선로 사용료 땡땡 일정 수익을 추구하는 이익은 국가 환수. 이 두 가지 얘기를 연결시켜 보면 민간 사업자가 더 효율적이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지금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남을 이익금에 대해서 높은 비율로 회수하거나 이익 자체가 많아서 금액이 클 것이다. 민간 사업자는 엄청나게 효율적이에요. 대단히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공익적 이익까지 해야 됩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적정액을 보장하고 남는 수익을 남겨놓고 그걸 국가에 납부합니다. 굉장히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공공 부분이네요. 사적 부분이 아니라. 하여튼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바늘 구멍을 통과해야 되는 정도의 효율적이고 공익적이까지 한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해야지만 사실 더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국토부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애착은 학술 연구라는 일컫는 교통연구원이 마련한 사업성 분석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정확한지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교통연구원이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사례, 철도에서만 있고요. 도로에서도 엄청나죠. 사실 과연 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은 도대체 누군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런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교통연구원하고 국토해양부지 철도냐, 구조적인 문제를 납부하는 철도공사냐. 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철도 교통 분야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인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예를 든 건 적은 얘기에 불과합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경전철 사례만 해도 이거 굉장히 넘쳐나죠. 민간사업자하고 철도공사하고 사업기반을 비교를 해보면 PS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민간사업자가 사업기반이 더 좋은 점이죠. 그다음 건설부채에 대한 명시적인 부담도 없다라는 게 좋은 점이죠. 그런데 투자의 기회비용을 보장하고 나서 선로 이용료를 내고 이것도 이제 유리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 높은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감안해보면 사업성 기반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비용이 들 거는, 구조적 차이가 나는 것은 특혜 이용이 있는 때문인 것이고, 그다음 수익을 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과대하게 계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보조금 줄어드느냐에 대해서 대표적인 민영화 사례는 영국입니다. 뒤에 잠깐 언급도 했지만 지금 현재 국토부안을 실현하게 되면 영국형으로 가장 딱 맞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영국형으로 가장 근접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 보조금 폭탄에 시달린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요금 인상 규제하니까 안 오른다 그러지만 민영화 이후 영국에서도 요금 규제 다 했습니다. 우회적으로 다 돌파하는 거고 결국은 나중에 인천공항 철도 사례처럼 민영화 한 번 진입하면 퇴출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그만 줄래? 요금을 인상할래? 아니면 니네가 해소해 갈래? 강짜를 부릴 가능성이 돼야. 이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충분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인데 전혀 검토하지 않고 낙관적인 희망사항만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민영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얘기 많이 했으니까요. 관료적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는 프랑스형을 닮아갔지만 내용적으로는 프랑스의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까지 못 나갔던 철도공사 개편함이었다. 그래서 의사 프랑스형의 구조 개편이었는데 지금 국토부안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웨덴 독일령을 거론하지만 본선은 공공기업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분할 민영화하고 차이 상관없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일본, 6개 회사를 분할해서 민영화시킨 그런데 부채를 완전히 해소한 방안하고 차이점이 좀 있지만 그 유형하고도 여전히 유사한데 거기는 지역별 분할이었지 본선을 같이 운영하는 복수 운영자가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축적보다는 굉장히 짧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민영화한 영국의 유형하고 가장 가깝다. 시설 소유
완전 민영화했다가 문제가 심각해서 기업 실질적인 공공기업을 회수했죠. 그런 완전 민영화형 영국의 유형, 일본의 유형하고 가장 가까운. 그래서 영국과 일본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는 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김성희 선생님 발표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소유권 이전만이 아니라 민간 참여 어떤 경쟁 체제를 함축하고 있는 자체가 민영화라고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지금의 KTX 민영화는 일본형과 영국 유형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장하는 어떤 효율성 문제라든지 어떤 요금 인하라든지 서비스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구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김성희 선생님 요약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가 영국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97년에 마가렛 대처가 민영화를 했는데, 민영화를 할 때 논리는 지금의 정부 논리와 상당히 유사했죠. 그러나 엄청난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특히 패딩턴 사고에서는 31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한 원인을 보면 신호 시설이 부족했던 것이고, 사우스 힐즈라든지 다른 사고들도 거의 다 이 시설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정비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사고들이었고, 결국 돈 모은 것은 그 레일 트랙이라는 그 민영 회사만 8,500억, 98년 한 해만 8,500억 원을 갖고 갔을 뿐이고, 상당히 많은 비효율적이고 정부의 많은 과다한 재정이 낭비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KTX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미 FTA와 연관지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외국 자본이 소유한다면 우리는 역진 방지 조항이라는 이런 거에 의해서 되돌릴 수 없는 외국 자본이 그야말로 우리의 철도를 소유하고 우리의 어떤 공공성에 상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미 FTA 공공부문 그리고 ISD라는 주제로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교의 이혜영 교수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이혜영 교수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미 FTA를 온몸으로 맡고 계신